서울의 화려한 마천루들이 뿜어내는 네온사인 빛이 닿지 않는 영등포의 한 낡은 골목에는 시간이 멈춘 듯한 작은 식당이 하나 있다. 행복식당이라는 소박한 간판 아래로 따스한 노란 불빛이 새어나오고 그 안에서는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와 삼겹살이 노릇하게 익어가는 고소한 냄새가 골목을 가득 채우며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곤 했다. 이곳은 백설이가 피냄새 가득했던 과거를 지우고 평범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선택한 그녀만의 작은 성역이었다. 주방에서는 식당의 주인이자 설이의 남편인 강민호가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을 닦아내며 웍을 능숙하게 돌리고 있었는데 그의 얼굴에는 언제나처럼 사람 좋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민호는 마른 체격에 웃을 때면 눈이 반달처럼 휘어지는 선한 인상의 중년 남성으로 손님들이 자신이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으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삶의 가장 큰 낙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천상 요리사였다. 카운터에 앉아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설이는 문득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끼며 앞치마를 벗어 벽에 걸린 옷걸이에 걸었다. 평범한 가정주부처럼 보이는 그녀가 한때 대한민국 암흑가를 주름잡던 전설적인 조직의 간부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녀 자신조차 이제는 그 기억이 희미해질 만큼 민호와의 평화로운 삶에 완벽하게 녹아들 있었다. 여보, 나 시장에 잠깐 다녀올게. 오늘 손님이 많아서 무랑 대파가 다 떨어졌네. 금방 다녀올 테니까 너무 무리하지 말고 쉬엄쉬엄 해요. 설이가 다정하게 말하며 가방을 챙겨들자. 민호는 뒤를 돌아보며 환하게 웃어 보였다. 알겠어. 조심해서 다녀와. 밖을 보니까 비가 올 것 같던데 우산 꼭 챙기고 당신이 좋아하는 족발 남겨둘 테니까 이따가 같이 먹자. 가게 문을 나서자 회색빛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있었고 습기를 머금은 바람이 불어와 설이의 머리카락을 흩날리게 했다. 그녀는 발걸음을 재촉하며 익숙한 골목길을 걸어갔지만 그 순간 식당을 향해 다가오는 검은 그림자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구름보다 더 어둡고 끔찍한 폭풍이 그녀의 소중한 안식처를 향해 몰려오고 있다는 불길한 전조였다. 설이가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육중한 엔진 소리와 함께 검은색 세단 세대가 식당 앞 좁은 골목을 막아서며 멈춰섰다. 차문이 열리고 험상궂은 인상의 남성들이 차례로 내렸는데 그들은 모두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옷 밖으로 드러난 문신과 위압적인 태도는 그들이 평범한 회사원이 아님을 단번에 알게 해주었다. 그들의 선두에는 얼굴에 긴 칼자국이 난 거구의 사내가 야구방망이를 손에 들고 서 있었다. 그들은 이 구역의 재개발 이권을 노리고 상인들을 협박하여 보호비를 뜯어내는 최태성의 부하들이었는데 그들의 등장만으로도 식당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식사를 하던 손님들은 겁에 질려 젓가락을 내려놓았고 즐겁던 대화 소리는 뚝 끊겨버렸다. 칼자국 사내는 식당 문을 거칠게 발로 차며 들어와 입구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걷어차며 소리쳤다. 민호는 황급히 주방에서 나와 떨리는 손을 앞치마에 문지르며 최대한 정중한 태도로 그들을 맞이하려 노력했다. 어서 오세요. 죄송하지만 지금은 자리가 꽉 차서 식사가 어렵습니다. 만약 기다리실 거라면 밖에서 잠시만. 민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칼자국 사내는 테이블 위에 있던 수저통을 손으로 쓸어버리며 험악한 표정으로 그를 노려보았다. 강 사장, 좋은 말로 할 때 알아들었어야지. 이번 달 보호비 납부 기한이 3일이나 지났어. 우리가 자선사업가인 줄 알아. 사내는 민호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흔들며 위협했다. 민호는 숨이 막혀 채채거리면서도 물러서지 않고 단호한 눈빛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장사하고 있으며 당신들에게 줄 돈은 한 푼도 없습니다. 민호의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사내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쥐고 있던 야구 방망이를 들어 올렸다. 경찰이라도 부르겠다는 거야. 이 바닥에서는 최태성 형님 말씀이 곧 법이야. 오늘 아주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지. 쾅하는 굉음과 함께 유리 진열장이 박살나고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손님들은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도망쳤고 식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민호가 그들을 말리려 달려들었지만 건장한 부하 2명이 그를 가로막고 팔을 뒤로 꺾어 바닥에 무릎 꿇렸다. 이 가게는 내 아내와 내가 평생을 바쳐 일군 곳입니다. 제발 그만두세요. 민호가 절규하듯 외쳤지만 그들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식탁을 뒤엎고 벽에 걸린 액자들을 떼어내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서리와 민호가 행복하게 웃고 있는 결혼사진 위로 무자비한 군화발이 떨어졌다. 이봐, 강 사장. 다음에 우리가 올 때까지 돈을 준비해두는 게 좋을 거야. 안 그러면 다음에는 가게가 아니라 당신 아내를 찾아갈 수도 있어. 칼자국 사내가 민호의 턱을 짓밟으며 비열하게 속삭이자 민호의 눈이 분노로 붉게 충혈되었다. 그는 고통을 참으며 몸부림쳤지만 압도적인 힘의 차이를 극복할 수는 없었다. 사내들은 낄낄거리며 쓰러진 민호를 향해 침을 뱉고는 유유히 사라졌다. 얼마 후 장을 보고 돌아오던 서리는 멀리서 보이는 식당의 모습에 장바구니를 떨어뜨리고 말았다. 깨진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참혹한 광경에 그녀의 심장은 덜컥 내려앉았고 빗물로 젖은 바닥에 나뒹구는 무와 대파를 신경 쓸 겨를도 없이 식당 안으로 뛰어들었다. 난장판이 된 홀 중앙에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는 민호를 발견한 순간 그녀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여보, 민호 씨 정신 차려봐요. 서리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얼굴을 감싸 안으며 울부짖었다. 민호는 힘겹게 눈을 뜨고 퉁퉁 부은 입술로 미소 지으려 애쓰며 작게 속삭였다. 서리야. 미안해. 가게를 지키지 못했어. 그 말을 끝으로 민호는 의식을 잃고 고개를 떨구었다. 서리의 손은 남편의 따뜻한 피로 붉게 물들었고 빗소리에 섞여 그녀의 흐느낌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민호가 실려가는 모습을 지켜보던 서리의 눈빛은 점차 차갑게 변해갔다. 슬픔과 절망이 가득했던 그녀의 검은 눈동자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야수가 눈을 뜨고 있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결혼사진 액자를 집어들고 깨진 유리를 털어내며 사진 속 남편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빗줄기는 점점 거세져 폭우로 변했고 그 빗소리는 마치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북소리처럼 들려왔다. 서리는 주머니에서 오랫동안 쓰지 않았던 폴더폰을 꺼내들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망설임 없이 특정 번호를 눌렀고 신호음이 몇 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나다. 백설이. 지금 당장 움직일 수 있는 아이들을 전부 소집해. 오늘 밤 영등포의 비는 붉은색일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들려오는 듯 낮고 서늘했으며 그 속에는 타협 없는 복수의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응급실의 차가운 공기와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지만 백설이는 아무런 감각도 느낄 수 없었다. 수술실 앞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있는 그녀의 옷에는 여전히 남편의 피가 붉게 말라붙어 있었고 지나가는 간호사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쳐다보았지만 그녀의 시선은 굳게 닫힌 수술실 문에만 고정되어 있었다. 시간은 야속할 정도로 더디게 흘러갔다. 몇 시간 같은 침묵이 흐른 뒤 수술복을 입은 의사가 지친 기색으로 걸어 나왔다. 환자분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만
갈비뼈 골절과 장기 손상이 심각합니다. 회복되려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의사의 말에 서리는 고개를 숙여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동시에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게 했다. 민호가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은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그의 퉁퉁 부은 얼굴을 마지막으로 확인한 서리는 병원을 나섰다. 밖은 여전히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고 차가운 빗방울이 그녀의 뜨거워진 머리를 식혀주기는커녕 가슴속의 증오를 더욱 단단하게 굳히는 촉매제가 되었다. 그녀는 택시를 잡아타고 다시 그 지옥 같던 현장으로 향했다. 다시 돌아온 행복식당은 처참한 모습 그 자체였다. 깨진 유리 조각들이 달빛을 받아 흉물스럽게 반짝였고 남편이 그토록 아끼던 주방 도구들은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 서리는 경찰들이 치고 간 노란색 통제선을 무표정하게 넘어 들어갔다. 어둠 속에 잠긴 식당은 마치 주인 잃은 무덤처럼 고요하고 스산했다. 서리는 묵묵히 주방 안쪽으로 걸어 들어가 무거운 업소용 냉장고를 옆으로 밀어내고 바닥에 깔린 고무 매트를 걷어냈다. 그리고 바닥 타일 한 장을 조심스럽게 드러내자 그 아래 숨겨져 있던 작은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것은 그녀가 과거를 청산하며 마지막으로 남겨둔 유일한 연결고리였다.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다이얼을 능숙하게 돌리자 묵직한 금속음과 함께 금고 문이 열렸다. 그 안에는 현금 뭉치나 보석 대신 검은색 가죽 장갑과 특수 제작된 단검 2자루, 그리고 백야차라는 글자가 새겨진 낡은 문양의 백금 배지가 차가운 광택을 뽐내며 잠들어 있었다. 서리는 배지를 집어들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5년 전 민호를 만나면서 이 피 묻은 물건을 영원히 봉인하겠다고 맹세했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가 평범한 아내로 사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미안해, 여보.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다시 괴물이 되어야 할 것 같아. 그녀는 낮게 읊조렸다. 그녀는 가게 뒤편에 마련된 작은 내실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다. 그곳에는 민호가 사준 화사한 원피스들 뒤로 검은색 정장 한 벌이 깊숙이 숨겨져 있었다. 몸에 딱 맞게 재단된 슈트는 그녀의 날렵한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투복과 다름없었다. 서리는 피 묻은 옷을 벗어던지고 검은색 슈트로 갈아입었다. 거울 속에 비친 여자는 더 이상 상냥한 식당 주인이 아니었다. 머리를 질끈 묶고 날카로운 눈빛을 한 그곳에는 한때 대한민국 뒷골목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전설적인 해결사 백설이가 서 있었다. 그녀는 가죽 장갑을 끼고 단검을 허리춤에 차며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듯 과거의 감각을 일깨웠다. 준비를 마친 서리는 금고 안에 있던 대포폰을 꺼내 전원을 켰다. 단축 번호 1번을 누르자 신호가 가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오랜만입니다, 누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중후하고 묵직한 목소리는 그녀의 옛 오른팔이자 현재 거대 기업의 이사가 된 장 전무였다. 장 전무, 내 남편을 건드린 놈들이 있어. 최태성이라고 하던가. 서리의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그 속에 담긴 살기는 전화선을 타고 상대방을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오늘 밤 그 녀석들의 조직을 뿌리째 뽑아버릴 거야. 아이들을 소집해. 장소는 놈들이 자주 간다는 클럽, VIP 룸이다.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최태성이라면 최근 영등포 일대에서 기승을 부리는 신흥 조직입니다. 뒷배가 꽤 든든하다고 들었습니다만 누님께서 직접 나서신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알겠습니다. 최정예 인원들로 구성해 즉시 이동하겠습니다. 장전무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다. 전화를 끄는 서리는 우산을 챙겨들고 빗속으로 걸어나갔다. 그녀의 뒤로 번개가 치며 어두운 골목을 순간적으로 대나처럼 밝혔다. 이제 자비는 없다. 오직 처절한 응징만이 남았을 뿐이다.
평화로웠던 서울의 밤거리에 피비린내 나는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그녀의 구두 굽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또각또각 울렸다. 택시에 올라탄 서리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화려한 불빛 아래 숨겨진 추악한 욕망들이 오늘 밤 그녀의 손에 의해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녀는 품속에 있는 백금 배지를 만지작거리며 굳은 결의를 다졌다. 내 남편이 흘린 피 한 방울마다 너희들의 뼈 하나씩을 부러뜨려 주마. 목적지인 강남의 호아클럽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장전무가 보낸 검은색 세단들이 입구를 에워싸고 있었다. 차에서 내린 건장한 사내들이 서리를 발견하고는 일제히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했다. 오셨습니까, 형님? 그들의 우렁찬 목소리가 빗속을 뚫고 울려 퍼졌지만 서리는 그저 고개만 까닥하고는 클럽 입구로 향했다. 클럽 입구를 지키던 기도들이 험악한 인상으로 서리를 막아섰다. 아줌마, 여기는 아무나 들어오는 곳이 아니야. 집에 가서 애나 보라고. 그들은 비웃으며 서리의 어깨를 밀치려 했다. 하지만 그들의 손이 닿기도 전에 서리의 팔이 보이지 않는 속도로 움직였고 억소리와 함께 기도 2명은 바닥에 처박혔다. 소란을 듣고 안에서 더 많은 기도들이 몰려 나왔지만 서리의 뒤에 서 있던 장 전무의 부하들이 순식간에 그들을 제압해버렸다. 서리는 쓰러진 기도들을 밟고 지나가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길 안내해. 최태성이 있는 방으로. 그녀의 등장은 클럽 안의 뜨거운 열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화려한 조명과 시끄러운 음악 소리로 가득 찬 클럽 내부.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불청객들의 등장에 당황하며 길을 터주었다. 서리는 춤추는 군중을 가로질러 VIP룸이 있는 2층으로 향했다. 계단을 한 칸씩 올라갈 때마다 그녀의 심장 박동은 차분하게 가라앉았고 머릿속은 오직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명료해졌다. 2층 VIP룸 문 앞에는 덩치 큰 경호원들이 지키고 있었지만 장 전무가 눈짓을 보내자 부하들이 그들을 조용히 처리했다. 서리는 잠시 멈춰서서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를 들었다. 민호가 고통 속에 신음할 때 저들은 이곳에서 술과 여자에 취해 낄낄거리고 있었다. 그 사실이 그녀의 마지막 이성의 끈을 놓게 만들었다. 서리는 망설임 없이 문을 걷어찼다. 쾅하는 소리와 함께 두꺼운 나무 문이 떨어져 나갔고 방 안의 풍경이 드러났다. 최태성은 양옆에 여자들을 끼고 비싼 양주를 마시고 있었고 그의 부하들은 노래를 부르며 흥청망청 놀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굉음에 그들의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쏠렸다. 부서진 문짝이 바닥에 나뒹굴고 자욱한 먼지가 가라앉자 방 안의 정적은 숨막힐 듯한 긴장감으로 바뀌었다. 고급 위스키병을 손에 든 채 멍하니 서 있던 최태성은 눈앞에 서 있는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차리는데 몇 초의 시간이 걸렸다. 검은 정장을 입고 머리를 하나로 묶은 그녀는 조금 전 가게에서 본 그 촌스러운 아줌마와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이었다. 뭐야, 너 지금 제정신이야. 최태성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소파에 등을 기대 앉았다. 그는 여전히 상황 파악이 안 된 듯 손을 휘저으며 부하들에게 눈짓을 보냈다. 야, 이 미친 아줌마가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당장 끌어내서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놔. 하지만 그의 명령에 움직이는 부하들은 아무도 없었다. 최태성이 인상을 찌푸리며 고개를 돌리자 그의 부하들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입구 쪽을 바라보며 뒷걸음질 치고 있었다. 서리의 뒤로 건장한 사내들이 도열해 있었고 그 중앙에는 대한민국 재계 서열 10위권인 대성그룹의 장동수 전무가 서슬퍼런 눈빛으로 서 있었기 때문이었다. 장 전무님. 최태성의 목소리가 삑사리를 내며 갈라졌다. 그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뒷골목 양아치 출신인 그에게 장동수는 하늘과도 같은 존재였다. 어둠의 세계에서 양지로 나와
성공적으로 신분을 세탁한 전설적인 인물이 왜 이 누추한 룸에, 그것도 저런 미친 여자와 함께 있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장전무는 최태성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서리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누님, 처리할까요?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시면 이 방 안에 있는 놈들 쥐도 새도 모르게 공구리 쳐서 인천 앞바다에 던져버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농담이라기엔 너무나 진지하고 살벌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최태성의 입이 떡 벌어졌다. 천하의 장동수가 고작 밥집 아줌마에게 허리를 굽히고 누님이라고 부르다니. 이건 악몽이 분명했다. 전무님, 지금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저 여자는 그냥 우리 구역에서 밥 장사나 하는. 최태성이 더듬거리며 말을 꺼내려 했다. 아가리 닥쳐. 장 전무가 낮은 목소리로 일갈하자 최태성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서리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최태성 앞에 섰다. 그녀의 키는 최태성보다 작았지만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거구의 남자를 압도하고도 남았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위스키 잔을 들어 올리더니 내용물을 바닥에 천천히 쏟아부었다. 내 남편이 흘린 피가 이 술보다 더 붉고 뜨거웠어. 서리의 목소리는 북극의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빈잔을 소나기 힘만으로 으깨버렸다. 유리 파편이 손바닥을 찔러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 기괴하고도 압도적인 모습에 최태성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오늘 밤은 그냥 경고야. 내 놈들이 저지른 짓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지. 목 씻고 기다려. 내일 밤 너희 조직의 모든 것을 끝내러 갈 테니까. 서리는 피 묻은 유리 가루를 최태성의 얼굴에 흩뿌리듯 던지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을 나갔다. 장전무와 그의 부하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자 룸 안에는 다시 정막만이 남았다. 최태성은 얼굴에 묻은 유리 가루와 피를 닦아내며 분노로 몸을 떨었다. 저 빌어먹을 년이. 감히 나를 협박해. 그는 테이블을 걷어차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한편 백설이의 등장은 순식간에 대한민국 뒷골목의 정보망을 타고 퍼져나갔다. 강남의 한 고급 요정. 백발이 성성한 노신사가 전화를 받고는 들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렸다. 뭐라고 백야차가 돌아왔다고, 그게 정말인가? 그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파랗게 질려 있었다. 백야차 백설이. 10년 전 단신으로 적대 조직의 본거지에 쳐들어가 조직원 50명을 재기불능으로 만들고 보스의 목을 따왔던 전설의 살수. 그녀가 은퇴하고 사라졌을 때 많은 이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었다. 그런데 그 악몽 같은 여자가 다시 돌아왔다는 소식은 잠자던 사자들의 코털을 건드린 것이나 다름없었다. 최태성의 후견인이자 명동 사채시장의 큰손인 김 회장 역시 이 소식을 접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는 즉시 최태성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 멍청한 놈아, 네가 건드린 게 누군지 알아? 당장 가서 무릎 꿇고 빌어하니. 손가락이라도 잘라서 바쳐 김 회장의 다급한 고함에 최태성은 어리둥절할 뿐이었다. 회장님, 고작 밥집 아줌마 하나 때문에 왜 이러십니까? 장동수가 뒤를 봐주는 것 같긴 한데. 우리 쪽 병력이면 충분히. 최태성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김 회장은 욕설을 퍼부으며 전화를 끊어버렸다. 최태성은 끊긴 전화기를 바라보며 이갈리는 소리를 냈다. 늙은이들이 다 노망이 났나. 백야차는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야. 최태성은 자신의 무지와 오만함이 불러올 파장을 전혀 짐작하지 못했다. 그는 즉시 조직원들에게 비상소집 명령을 내렸다. 야, 창고에 있는 애들 다 불러 모아. 내일 그 밥집을 아주 가루로 만들어 버릴 거니까. 장동수고 뭐고
내 구역에선 내가 왕이라는 걸 보여주지. 그 시각, 서리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피 묻은 손을 붕대로 감고 있었다. 장 전무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누님, 김 회장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중재를 하고 싶어하는 눈치입니다만 서리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중재는 필요 없어. 선은 이미 넘었어. 그놈들은 내 남편의 꿈을 짓밟았고 평범하게 살고 싶었던 내 마지막 희망마저 부수어버렸어. 이제 남은 건 파멸뿐이야. 서리의 눈동자는 도시의 네온사인을 반사하며 붉게 타올랐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과거의 망령이 되어 그들을 집어삼킬 준비를 마쳤다. 밤은 점점 깊어가고 빗줄기는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서울의 지하 세계는 다가올 피바람을 예감한 듯 숨죽이고 있었다. 누군가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누군가에게는 전설의 귀환이 될 내일 밤을 위해 모든 것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서리는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고 곧바로 자신의 옛 아지트로 향했다. 그곳에는 5년 전 그녀가 묻어두었던 무기들이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단검을 숫돌에 갈며 나를 세웠다. 서걱, 서걱, 쇠가 갈리는 소리가 고요한 지하실을 채웠다. 내일 밤, 이 칼날은 최태성의 오만함을 도려낼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서울의 하늘은 여전히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다. 간밤에 내린 폭우는 잠시 잦아들었지만 공기 중에는 습기와 함께 금방이라도 다시 쏟아질 것 같은 묵직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종로구 북촌 한옥마을 깊숙한 곳에 위치한 고급 타실 청운의 안주인 김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어 올렸다. 그는 명동 사채시장을 주무르는 거물이자 최태성의 조직을 뒤에서 봐주는 막강한 후원자였다. 평소라면 거만한 태도로 아랫사람들을 부렸을 그가 지금은 식은땀을 흘리며 문 쪽을 힐끔거리고 있었다. 새벽녘 장 전무를 통해 전달받은 백설이의 방문 통보는 그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정원 대나무 숲을 스치는 바람 소리가 날카롭게 들려올 때쯤 다실의 미닫이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검은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서리가 들어왔다. 그녀의 표정은 고요한 호수처럼 잔잔했지만 그 이면에는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살갗이 베일 것 같은 서늘한 기운이 서려 있었다. 오랜만이네요. 김 회장님. 차 향기가 좋습니다. 서리는 허락도 구하지 않고 김 회장의 맞은편 자리에 앉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하고 부드러웠으나 김 회장은 그 소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만 같았다. 그는 황급히 찻주전자를 들어 그녀의 잔에 차를 따랐지만 손이 심하게 떨려 찬물이 탁자 위로 튀었다. 백여사, 아니, 서리씨, 정말 살아있었군. 소문으로만 듣고 설마 했는데. 김 회장은 마른 침을 삼키며 말을 더듬었다. 그는 과거 백설이가 단신으로 적대 조직을 괴멸시킬 때에 그 광기를 직접 목격한 몇 안 되는 산증인이었다. 그녀가 은퇴했을 때 누구보다 기뻐했던 그였다. 내 남편이 입원해 있어요. 갈비뼈가 부러지고 내장이 다쳤죠. 당신이 키우는 그 멍청한 사냥개가 저지른 짓이에요. 서리는 찻잔을 입에 가져가지 않고 김 회장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깊은 어둠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내가 원하는 건 사과나 보상금이 아니에요. 김 회장은 다급하게 지갑에서 수표책을 꺼내려다 멈칫했다.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님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네. 내가 최태성 그놈을 당장 잡아오겠소. 내 앞에서 무릎 꿇리고 손가락이라도 자르게 하겠소. 그러니 제발 내 사업장들만은 건드리지 말아주시오. 비굴할 정도로 애원하는 김 회장의 모습에 서리는 차가운 비웃음을 흘렸다. 당신 손에
피 묻히지 마세요. 그놈은 내 몫이니까. 오늘 밤 내가 그놈을 사냥할 때 당신은 구경만 해요. 만약 쥐새끼 한 마리라도 지원해 준다면 다음 타깃은 당신 목이 될 테니까요. 서리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탁자 위에 낡은 동전 하나를 올려두었다. 찻값이에요. 그리고 이건 마지막 경고입니다. 당신이 쌓아 올린 그 금자탑이 무너지는 꼴을 보고 싶지 않다면 오늘 밤은 죽은 듯이 숨어 계세요. 그녀는 미련 없이 등을 돌려 다시를 빠져나갔다. 서리가 떠나고 난 뒤 김 회장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최태성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가기도 전에 최태성의 걸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 안 그래도 연락드리려 했습니다. 어젯밤 그 미친년 때문에. 닥쳐, 이 멍청한 놈아. 네가 지금 누구를 건드린 줄 알아. 김 회장이 고함을 질렀다. 지금 당장 조직원들 해산시키고 넌 내 별장으로 튀어와. 백설이 그 여자는 사람이 아니야. 악귀라고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란 말이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의 최태성은 김 회장의 경고를 비웃었다. 회장님, 너무 겁먹으신 거 아닙니까? 고작 여자 하나 때문에 사업을 접으라니요. 저도 이제 예전의 최태성이 아닙니다. 제 밑에 애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오늘 밤 그 가게를 밀어버리고 그 여자 목을 따서 회장님 앞에 가져다 드리죠. 이 미친 새끼가 내 말 안 들려 지원은 없어 내 허락 없이 움직였다간 내가 먼저 널 처리할 거야. 김 회장은 분노에 차 소리쳤지만 최태성은 이미 전화를 끊어버린 뒤였다. 뚜뚜거리는 기계음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고 김 회장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전화기를 집어던졌다. 한편 자신의 사무실에서 전화를 끄는 최태성은 위스키 잔을 바닥에 던져 박살냈다. 늑다리가 드디어 노망이 났군. 감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그는 옆에 서 있던 부하에게 눈짓을 보냈다. 야, 김 회장 라인은 이제 끝이다. 우리가 직접 움직인다. 오늘 밤에 모든 병력을 동원해. 최태성의 눈에는 광기가 번득였다. 그는 이번 기회에 눈엣 가시 같던 김 회장의 그늘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할 생각이었다. 전설의 백야차를 잡는다면 자신의 명성은 하늘을 찌를 것이고 자연스럽게 조직의 실권을 장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 형님, 정말 그 여자가 백야차라면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소문이 워낙 흉흉해서 부하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최태성은 그의 뺨을 후려갈겼다. 소문은 소문일 뿐이야. 은퇴한 지 5년이나 지난 퇴물 아줌마가 뭘 할 수 있겠어. 쪽수로 밀어붙이면 장사 없어. 그 시각 서리는 텅 빈 행복 식당으로 돌아와 있었다. 깨진 유리 조각과 부서진 집기들이 널브러진 가게 안은 폐허처럼 변해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오히려 익숙한 전장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주방 한 구석에 놓인 의자를 바로 세우고 그 위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다. 빗소리가 다시 거세지기 시작했다. 호두둑 떨어지는 빗방울이 지붕을 때리는 소리가 마치 다가올 전투를 알리는 진군가처럼 들렸다. 서리는 품속에서 민호의 사진을 꺼내 보았다. 사진 속의 남편은 여전히 해맑게 웃고 있었지만 현실의 그는 병상에 누워 사경을 헤매고 있었다. 조금만 기다려요. 여보, 당신을 아프게 한 모든 것들을 깨끗이 청소하고 갈게요. 서리는 사진에 입을 맞추고 다시 품에 넣었다. 그녀는 허리춤에 찬 단검의 감촉을 느끼며 호흡을 가다듬었다. 그녀의 감각은 극도로 예민해져 빗소리 사이로 들려오는 아주 작은 소음조차 놓치지 않았다. 장 전무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다. 최태성 병력 50명. 중장비 포함하여 이동 중.
김 회장은 손을 뗐습니다. 저희는 외곽을 차단하고 도주로를 막겠습니다. 서리는 짧게 알았다라고 답장을 보냈다. 그녀는 장 전무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싶었다. 이것은 오로지 그녀 자신의 싸움이어야 했다. 시간이 흐르고 어둠이 짙게 깔리자 골목 어귀에서 수십 대의 차량 엔진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어두운 골목을 찢어발기듯 비추었고 쇠파이프와 강목을 든 사내들이 개미떼처럼 몰려들었다. 그들은 시끄럽게 고함을 지르며 식당을 포위했다. 최태성은 가장 화려한 리무진에서 내려 거만하게 걸어 나왔다. 그는 확성기를 들고 식당을 향해 소리쳤다. 백설이 쥐새끼처럼 숨어있지 말고 나와라. 내 남편 병원비라도 벌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내 발밑에 와서 기어. 그의 부하들이 낄낄거리며 야유를 퍼부었다. 식당 안은 쥐 죽은 듯 고요했다. 최태성은 인상을 찌푸리며 손을 들어 올렸다. 밀어버려. 그의 명령이 떨어지자 굴착기 한 대가 굉음을 내며 식당 입구를 향해 돌진했다. 거대한 삼날이 식당의 외벽을 부수려는 찰나. 어둠 속에서 번개 같은 섬광이 번쩍였다.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굴착기의 유압 호스가 절단되었고 검은 기름이 분수처럼 뿜어져 나왔다. 당황한 운전사가 비명을 지르며 뛰어내리자 무너진 벽 사이로 검은 그림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쏟아지는 빛 속에서도 흐트러짐 없는 자세. 오른손에 쥐어진 단검이 가로등 불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났다. 시끄러워서 장사를 할 수가 없네. 서리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빗소리를 뚫고 모두의 귀에 선명하게 박혔다. 그녀는 수십 명의 적들을 둘러보며 전혀 위축되지 않은 채 담담하게 말했다. 영업시간은 끝났지만 특별히 너희들을 위한 지옥행 급행열차는 운행 중이야. 최태성은 그녀의 압도적인 기세의 순간 움찔했지만 곧바로 부하들에게 소리쳤다. 뭘 멍청하게 서 있어. 전연 잡아 죽여도 상관없다. 그의 고함과 함께 50명의 건장한 사내들이 일제히 서리를 향해 달려들었다. 좁은 골목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전장으로 변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좁은 골목은 다수의 인원이 힘을 쓰기 어려운 구조였고 백설이는 그 지형 지물을 누구보다 잘 이용하는 살수라는 것을. 선두에 섰던 남자가 휘두른 쇠파이프가 허공을 가르자마자 서리는 낮은 자세로 그의 품으로 파고들어 명치를 가격했다. 억소리도 내지 못하고 쓰러지는 남자를 발판 삼아 그녀는 공중으로 도약했다. 마치 중력을 거스르는 듯한 우아한 몸놀림으로 다음 상대의 어깨를 밟고 뛰어넘으며 그녀의 단검은 춤을 추듯 적들의 급소를 정확하게 노렸다. 피가 빗물과 섞여 붉은 강을 이루기 시작했다. 서리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불필요한 살생은 피했지만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팔과 다리의 관절을 정확하게 부러뜨렸다. 비명과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빗소리와 섞여 기괴한 화음을 만들어냈다. 그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일방적인 학살이자 예술적인 응징이었다. 후방에서 지켜보던 최태성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려갔다. 자신의 정예부하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나가는 모습은 현실감이 없었다. 저게 인간이야. 그는 떨리는 입술로 중얼거렸다. 김 회장의 경고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뒤였다. 폭우는 하늘이 뚫린 듯 맹렬하게 쏟아져 내렸고 좁은 골목길은 순식간에 진흙탕과 핏물이 뒤섞인 아수라장으로 변해갔다. 최태성의 부하들은 압도적인 수적 우위를 믿고 서리를 향해 파도처럼 밀려들었지만 그 파도는 백설이라는 거대한 암초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나고 있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빗줄기 사이를 유영하는 유령처럼 빠르고 예측 불가능했다. 선두에 섰던 덩치 큰 사내가 쇠파이프를 크게 휘둘렀지만
서리는 종이 한 장 차이로 그 공격을 피했다. 그녀는 몸을 낮추며 사내의 품으로 파고들었고 순식간에 그의 팔꿈치 관절을 역방향으로 꺾어버렸다. 끔찍한 파열음과 함께 사내가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서리는 그를 방패 삼아 뒤이어 달려들던 두 명의 공격을 막아냈다. 서리의 손에 들린 단검은 살인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상대를 무력화시키는 정교한 수술 도구 같았다. 그녀는 적들의 급소인 목이나 심장을 노리는 대신 허벅지 근육이나 손목의 인대만을 정확하게 베어냈다. 바닥에 쓰러진 자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으나 고통에 몸부림치며 다시는 일어날 수 없었다. 이게 뭐야, 귀신이야. 뒤에서 달려들던 조직원 하나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들은 분명 자신들이 포위하고 공격하고 있는데도 마치 보이지 않는 거미줄에 걸린 파리처럼 하나둘씩 무력하게 쓰러져가는 동료들을 보며 공포에 질려가고 있었다. 빗물에 젖은 아스팔트 위에는 이미 십수명의 건장한 사내들이 널브러져 신음하고 있었다. 차량 뒤편에서 전황을 지켜보던 최태성은 마른 침을 삼켰다.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광경이었다. 그는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손에 든 무전기에 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뭐하고 있어? 한 번에 덮치라고. 전혀는 혼자야. 팔다리 잡고 늘어지란 말이야. 보스인 최태성의 독촉의 조직원들은 공포를 억누르며 다시 전열을 정비했다. 그들은 원형으로 서리를 포위하고 동시에 사방에서 공격을 퍼붓는 전술을 택했다. 강목과 야구방망이 그리고 날카로운 회칼들이 빗줄기를 가르며 서리의 머리와 몸통을 향해 날아들었다. 하지만 서리의 눈동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녀의 감각은 극한으로 예민해져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와 적들의 거친 숨소리, 그리고 근육이 움직이는 미세한 소리까지 모두 포착하고 있었다.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듯한 감각 속에서 그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비틀었다. 서리는 날아오는 강목을 피하며 상대의 손목을 잡아채 그 힘을 이용해 옆에 있던 칼 든 사내 쪽으로 던져버렸다. 서로 엉켜 넘어지는 틈을 타 그녀는 공중으로 뛰어올라 또 다른 적의 어깨를 밟고 도약했다. 공중에서 몸을 회전하며 날린 그녀의 발차기가 적의 턱에 정확히 꽂혔고 사내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기절해 나뒹굴었다. 그녀의 전투 방식은 화려함보다는 철저한 효율성을 추구했다.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최대의 타격을 입히는 것. 그것이 전설적인 해결사 백야차가 살아남은 방식이었다. 그녀는 빗물 웅덩이를 차서 적들의 시야를 가리고 좁은 골목의 벽을 타고 넘으며 지형지물을 완벽하게 이용했다. 어느새 골목은 쓰러진 조직원들로 가득 차 발 디딜 틈조차 없게 되었다. 피비린내가 비 냄새를 덮을 정도로 진동했고 고통의 찬 신음이 빗소리와 섞여 기괴한 화음을 만들어냈다. 남은 조직원들은 더 이상 덤벼들 엄두를 내지 못하고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다. 그들의 눈에는 서리가 인간이 아닌 빗속에서 걸어나온 죽음의 신으로 보였다. 오지 마. 오지 말라고 한 조직원이 떨리는 손으로 칼을 허공에 휘두르며 소리쳤지만 서리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가 가볍게 손을 뻗자 사내의 손목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났고 칼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서리는 그를 가볍게 밀어 쓰러진 동료들 위로 넘어뜨렸다. 이제 서리의 앞을 막아서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빗물에 젖은 검은 정장은 그녀의 몸에 딱 달라붙어 있었고 손에 쥔 단검에서는 빗물과 섞인 핏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골목 끝에 서 있는 최태성을 향해 고정되었다. 최태성은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다. 자신이 자랑하던 정예병력 50명이 고작 여자 한 명에게 30분도 안 되어
전멸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가 등 뒤에 있던 리무진 문에 부딪혔다. 이 미친 괴물 같은 년. 최태성은 욕설을 내뱉었지만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다. 그는 품속에서 비장의 무기인 권총을 꺼내 들었다. 한국에서는 구하기 힘든 물건이었지만 뒷배인 김 회장을 통해 밀수입한 것이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에게 약간의 안도감을 주었다. 죽어버려. 최태성은 비명을 지르며 방아쇠를 당겼다. 탕하는 굉음과 함께 총구에서 불꽃이 튀었다. 하지만 서리는 이미 그의 손가락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궤도를 잃은 뒤였다. 그녀는 상체를 숙여 총알을 피함과 동시에 바닥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 던졌다. 서리가 던진 돌멩이는 정확하게 최태성의 손목을 강타했다. 악소리와 함께 최태성은 권총을 떨어뜨렸고 총은 빗물 젖은 아스팔트 위로 미끄러져 멀리 날아갔다. 무기를 잃은 최태성은 패닉 상태에 빠져 차문을 열고 도망치려 했지만 시동은 걸리지 않았다. 그때 골목 입구와 출구 양쪽에서 검은 우산을 쓴 사내들이 대거 등장하여 길을 막아섰다. 장동수 전무가 이끄는 대성그룹의 보안팀이었다. 그들은 도망치려는 최태성의 잔당들을 하나둘씩 제압하며 완벽한 포위망을 형성했다. 장전무는 멀리서 서리에게 정중하게 목례를 보냈다. 서리는 장 전무에게 눈짓으로 답하고는 다시 최태성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구두굽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최태성의 심장을 조여왔다. 또각, 또각. 그것은 마치 카운트다운과도 같았다. 최태성은 차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아 다가오는 서리를 올려다보았다. 살려줘. 돈은 얼마든지 줄게. 내가 잘못했어. 제발 목숨만은. 최태성은 비굴하게 애원하며 손을 비볐다. 그의 얼굴은 눈물과 빗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바지 가랑이는 공포로 인해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천하를 호령할 것 같던 위세는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패배자만이 남았다. 서리는 최태성 바로 앞까지 다가와 멈춰섰다. 그녀는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돈 내 남편은 그 작은 가게에서 하루 종일 땀 흘려 번 돈으로 나에게 꽃을 사주고 맛있는 밥을 해줬어. 너 같은 쓰레기가 훔친 돈과는 가치 자체가 달라. 그녀는 단검을 칼집에 넣고 천천히 가죽 장갑을 벗었다. 맨손으로 그를 상대하겠다는 뜻이었다. 서리는 최태성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 거구에 최태성이 서리의 한 손에 힘없이 끌려 올라왔다. 내 남편이 느꼈던 고통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마. 뼈 하나하나에 새겨두도록 해. 서리의 주먹이 최태성의 복부에 꽂혔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최태성은 숨이 턱 막히며 허리를 꺾었다. 이어서 그녀의 무릎이 그의 얼굴을 강타했다. 코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고 최태성은 피를 토하며 뒤로 넘어갔다. 하지만 서리는 그가 쓰러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그의 멱살을 잡아당겨 균형을 잡게 한 뒤 빗속에서 무자비한 구타를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쌓인 분노의 표출이었다. 민호가 흘린 피, 부서진 가게, 깨진 액자, 평범한 행복을 짓밟힌 울분이 주먹에 실려 최태성의 몸에 쏟아졌다. 주변에 쓰러져 있던 조직원들은 자신들의 보스가 처참하게 당하는 모습을 보며 감히 끼어들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숨을 죽였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져 그들의 피와 눈물을 씻어내리고 있었지만 그날 밤의 공포는 영원히 씻겨 내려가지 않을 트라우마로 남을 것이 분명했다. 장전무는 부하들에게 손짓하여 주변을 정리하도록 지시했다. 누님께서 끝내실 때까지 아무도 방해하지 마라. 그리고 경찰 쪽에는 내가 손을 써뒀으니 걱정 말고 구경이나 해. 그의 말에 부하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전설의 귀환을 경의 어린 눈으로 지켜보았다. 어느새 최태성은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퉁퉁 붓고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헐떡거릴 뿐이었다. 서리는 마지막으로 그의 멱살을 놓아주었다. 최태성은 진흙탕 속에 털썩 주저앉아 짐승 같은 신음만 내뱉었다.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 서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빗물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려 턱 끝에 맺혔다. 진짜 벌은 지금부터야. 네가 부순 그 가게 앞에서 네가 무시했던 그 사람들을 위해 밤새도록 속죄해. 서리는 뒤를 돌아 장전무를 바라보았다. 장전무. 이 쓰레기들을 전부 수거해서 가게 앞으로 끌고 와. 한 놈도 빠짐없이. 그녀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장전무는 즉시 부하들에게 지시를 내렸고 대성그룹의 보안 요원들은 쓰러진 최태성의 부하들을 짐짝처럼 끌고 가기 시작했다. 폭우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서울의 밤거리를 집어삼킬 듯 맹렬하게 쏟아져 내렸다. 빗줄기는 아스팔트 위에 고인 핏물을 씻어내고 있었지만 그 자리에 남은 비릿한 죽음의 공포는 씻겨 내려가지 않았다. 최태성의 조직원들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가축들처럼 장전무의 부하들에 의해 질질 끌려가고 있었다. 한때 이 거리를 활보하며 상인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그들의 위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처참하게 부서진 육신과 공포에 질린 눈빛만이 남아있었다. 서리는 그 행렬의 맨 뒤에서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빗물에 젖어 몸에 휘감긴 검은 정장은 그녀의 움직임을 더욱 무겁게 보이게 했지만 그녀가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에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최태성의 피가 묻은 단검이 쥐어져 있었고 그 서늘한 칼날은 가로등 불빛을 받아 섬뜩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병상에 누워 고통스러워하던 남편 민호의 얼굴만이 가득 차 있었다. 최태성은 장전무의 부하 2명에게 양팔을 잡힌 채 바닥에 질질 끌려가고 있었다. 부러진 코와 퉁퉁 부은 눈 때문에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자신이 어디로 끌려가고 있는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것은 자신의 오만함이 시작되었던 곳, 그리고 자신의 파멸이 완성될 곳, 바로 행복식당이었다. 그는 끊어진 필름처럼 드문드문 이어지는 의식 속에서 후회라는 단어를 뼈저리게 곱씹고 있었다. 행복식당 앞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폭격이라도 맞은 듯 처참한 모습이었다. 부서진 간판은 위태롭게 매달려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고 깨진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내부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서리는 가게 앞에 멈춰서서 그 폐허를 바라보았다. 그곳은 민호와 함께 땀 흘려 일구어낸 삶의 터전이었고 세상의 풍파로부터 그들을 지켜주던 작은 성벽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성벽은 무너져 내렸고 그 잔해 위로 차가운 빗물만이 쏟아지고 있었다. 장전무의 부하들은 끌고 온 조직원들을 식당 앞 아스팔트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50명이 넘는 건장한 사내들이 비에 젖은 생쥐꼴이 되어 고통에 신음하며 꿈틀거리는 모습은 기괴하면서도 장관이었다. 그들은 팔다리가 부러지거나 인대가 끊어져 제대로 몸을 가눌 수조차 없었기에 도망칠 생각은 꿈도 꾸지 못했다. 그저 서리의 처분만을 기다리며 공포에 떨고 있을 뿐이었다. 서리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들 앞을 천천히 걸어 다녔다. 그녀의 구두굽 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또각또각 울릴 때마다 조직원들은 숨을 죽이고 몸을 움츠렸다. 그녀는 쓰러져 있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기억 속에 새겨 넣었다. 내 남편을 때린 자, 가게 기물을 부순 자, 비웃으며 침을 뱉던 자. 그녀는 누구 하나 빠뜨리지 않고 그들의 죄를 묻기 위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장전무가 부하에게 눈짓하자 부하 하나가
가게 안에서 성한 의자 하나를 찾아 들고 나왔다. 장 전무는 서리의 뒤에 의자를 놓고 검은 우산을 씌워주며 정중하게 말했다. 누님, 앉으십시오. 밤이 깁니다. 서리는 말없이 의자에 앉아 다리를 꼬고 팔짱을 꼈다. 마치 심판의 자리에 앉은 여왕처럼 그녀는 차가운 눈빛으로 죄인들을 내려다보았다. 그때 최태성이 힘겹게 고개를 들어 서리를 바라보았다. 빗물이 그의 눈으로 흘러들어 따가웠지만 그는 눈을 깜빡일 수조차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조금 전 그녀가 보여준 움직임, 관절을 꺾는 독특한 방식, 그리고 무엇보다 저 압도적인 살기. 그것은 단순히 싸움을 잘하는 수준이 아니었다. 그는 전설로만 떠돌던 이야기를 기억해냈다. 환영, 관절기. 최태성은 찢어진 입술로 쉰 목소리를 내뱉었다. 당신이 정말 백야차. 그의 목소리는 두려움으로 인해 잘게 떨리고 있었다. 백야차 백설이 그림자처럼 나타나 뼈와 관절을 분리해버린다는 전설의 살수. 그녀에게 걸리면 죽는 것보다 더한 고통 속에서 평생을 불구로 살아야 한다는 그 공포의 대상이 바로 눈앞에 있는 평범한 식당 아줌마였다니. 서리는 최태성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싸늘한 미소만을 지어 보일 뿐이었다. 그 침묵은 긍정보다 더 큰 공포로 다가왔다. 최태성은 자신이 건드린 존재가 인간이 아니었음을 깨닫고 절망했다. 그는 김 회장의 경고를 무시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저주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의 야망과 자존심은 빗물에 씻겨 하수구로 흘러들어가고 있었다. 무릎 꿇어. 서리의 입에서 나온 명령은 짧고 간결했지만 그 무게는 천근만근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모두의 귓가에 선명하게 박혔다. 최태성의 부하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주저했지만 장 전무의 부하들이 쇠파이프를 바닥에 끌며 위협적으로 다가오자 하나둘씩 억지로 몸을 일으켜 무릎을 꿇기 시작했다. 부러진 다리로 무릎을 꿇는 것은 끔찍한 고통을 수반했지만 살고 싶다는 본능이 그들을 움직이게 했다. 비명과 신음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지만 서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그들의 고통은 남편이 겪은 아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들이 뼛속 깊이 후회하고 영혼까지 굴복하기를 원했다. 최태성만이 자존심 때문에 끝까지 버티고 있었다. 그는 비록 패배했지만 한 조직의 보스로서 부하들 앞에서, 그것도 여자 앞에서 무릎을 꿇는 치욕만은 당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이를 악물고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네. 내가 누구인데 이깟 년한테. 그는 마지막 발악처럼 소리치려 했지만 목소리는 힘없이 흩어졌다. 서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최태성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그와 눈높이를 맞추며 나직하게 속삭였다. 네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네가 내 소중한 것을 건드렸다는 거야. 왕관을 쓴 쓰레기도 결국은 쓰레기일 뿐이지. 그녀는 손을 들어 그의 어깨를 가볍게 눌렀다. 그 가벼운 손짓에 최태성은 마치 거대한 산이 짓누르는 듯한 압박감을 느꼈다. 버티고 서 있던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그는 털썩 무릎을 꿇고 말았다. 흙탕물이 튀어 그의 얼굴을 덮쳤고 그는 땅바닥에 처박힌 자신의 처지를 실감하며 고개를 떨구었다. 그의 어깨가 흐느낌으로 들썩이기 시작했다. 고개를 들어 서리가 명령했다. 최태성은 저항할 힘도 없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내 가게를 봐. 네가 부순 꿈들을 똑똑히 봐. 그리고 사과해. 입이 닳고 목이 쉴 때까지.
이 비가 그치고 해가 뜰 때까지 멈추지 마. 서리의 말은 저주이자 동시에 그들에게 내려진 유일한 구원의 동아줄이었다. 50여 명의 건장한 사내들이 좁은 골목을 가득 메우고 일제히 무릎을 꿇은 채 빗속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광경은 기이하고도 충격적이었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외치기 시작했다.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중구난방이었던 사과의 외침은 점차 하나의 거대한 합창처럼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져 그들의 목소리를 덮으려 했지만 그럴수록 그들은 더욱 목청을 높여 소리쳤다. 목소리가 작아지거나 자세가 흐트러지면 장전무의 부하들이 가차없이 몽둥이 찜질을 가했기 때문이었다. 행복식당 앞 골목은 거대한 참외록을 쓰는 현장이 되었다. 주변 주택가의 주민들이 시끄러운 소리에 하나둘씩 창문을 열고 내다보았다. 평소라면 무서워서 커튼을 닫고 숨었을 사람들이었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들은 평소 자신들을 괴롭히던 악당들이 비참하게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보며 놀라움과 통쾌함을 동시에 느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앉아있는 평소에는 조용하고 친절하기만 했던 식당 여주인의 낯선 모습에 경외감을 느꼈다. 서리는 다시 의자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빗물이 우산 끝을 타고 흘러내려 마치 구슬 커튼처럼 그녀의 시야를 가렸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눈빛만은 깊은 슬픔으로 일렁이고 있었다. 이 복수가 끝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민호는 나의 이런 모습을 받아줄 수 있을까? 수많은 생각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장전무가 따뜻한 캔 커피를 건네주었다. 누님, 조금 드시면서 하십시오. 날이 찹니다. 서리는 커피를 받아들고 손을 녹였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전해져 오자 긴장이 조금 풀리는 듯했다. 고마워. 동수야, 너도 고생이 많다. 그녀가 옛 이름을 부르자 장전무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였다. 별 말씀을요. 누님 일이라면 언제든 달려와야죠. 그런데 정말 이대로 경찰에 넘기실 겁니까? 놈들이 입을 놀리면 골치 아파질 수도 있습니다. 장 전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는 뒤처리를 깔끔하게 하기 위해 그들을 영원히 침묵시키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서리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 죽이지 않아. 죽음은 너무 편한 도피처야. 살아서 매일매일 오늘 밤의 공포를 기억하게 할 거야. 그리고 법의 심판도 받게 해야지. 민호는 법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녀는 민호의 신념을 존중하고 싶었다. 비록 자신은 어둠의 방식을 택했지만 결과만은 남편이 원하는 정의로운 방식이길 바랐다. 시간이 흐를수록 최태성과 그의 부하들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추위와 고통, 그리고 끝없는 공포가 그들의 정신을 갉아먹고 있었다. 하지만 서리의 눈이 감시하고 있는 한 그들은 멈출 수 없었다. 그들의 오만함은 완전히 꺾였고 이제 남은 것은 비참한 패배자의 모습뿐이었다. 서리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다. 새벽 3시. 아직 해가 뜨려면 멀었다. 그녀는 다시 시선을 돌려 빗속에 꿇어앉은 그들을 바라보았다. 더 크게, 내 남편이 병실에서도 들을 수 있게 그녀의 나직한 한마디의 사과 소리는 다시 한번 고막을 찢을 듯 높아졌다. 이 밤, 영등포의 뒷골목에서는 새로운 전설이 쓰이고 있었다. 폭력과 공포로 군림하던 자들이 진정한 힘 앞에 무릎 꿇는 밤. 그리고 평범한 행복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악마가 된 여자의 슬픈 독백이 빗소리에 묻혀 흐르는 밤이었다. 새벽 4시가 넘어가자 억수같이 쏟아지던 빗줄기가 조금씩 가늘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차가운 밤 공기는 젖은 옷을 파고들어 뼈마디를 시리게 했고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을 꿇은 최태성과 조직원들의 몸은
사시나무 떨듯 격렬하게 경련하고 있었다. 그들의 입술은 이미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고 초점 없는 눈동자는 허공을 응시하며 기계적으로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을 반복할 뿐이었다. 육체적 고통보다 더 그들을 괴롭히는 것은 눈앞에 앉아있는 백설희라는 존재가 주는 압도적인 공포였다. 서리는 우산도 쓰지 않은 채 그들 앞에 앉아 있었다. 장 전무가 씌워주려 했지만 그녀는 거절했다. 남편이 겪었을 추위와 고통을 조금이나마 함께 느끼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검은 머리카락은 물미역처럼 얼굴에 달라붙었고 창백한 피부는 어둠 속에서 유령처럼 빛났다. 그녀는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지만 그 고요함이 오히려 폭풍전야와 같은 긴장감을 자아내고 있었다. 저기, 제발, 한 번만. 최태성이 덜덜 떨리는 턱을 겨우 움직여 목소리를 쥐어짰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쉬어 있어 알아듣기 힘들 정도였다. 한때 영등포 뒷골목을 호령하던 거만한 보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비참한 패배자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서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최태성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경멸도 담겨있지 않았다. 그저 더러운 오물을 바라보는 듯한 무심함만이 있을 뿐이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았어. 내 남편은 그 차가운 병실에서 아직 눈을 뜨지 못했는데 너희들이 벌써 편해지려고 하면 안 되지. 그녀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는 최태성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시간은 고문처럼 느리게 흘러갔다. 골목 어귀에서 길고양이 한 마리가 비를 피해 처마 밑으로 숨어들어 이 기괴한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수십 명의 장정들이 빗속에 꿇어앉아 흐느끼는 소리는 마치 지옥에서 들려오는 망자들의 통곡 소리처럼 들렸다. 서리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감은 눈꺼풀 뒤로 민호의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 여보, 내가 너무 잔인한 걸까? 그녀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물었다. 평소에 민호라면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된다고, 용서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말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어떤 악은 용서가 아닌 힘으로 제압해야만 멈춘다는 것을. 그녀는 남편의 순수한 세계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손에 다시 피를 묻힌 악역을 자처한 것이었다. 동쪽 하늘이 짙은 남색으로 변해갈 무렵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날카로운 경보음이 새벽의 정적을 깨트리며 점점 가까워졌다. 무릎 꿇고 있던 조직원들의 눈에 일순간 희망의 빛이 스쳤다. 경찰에게 체포되는 것이 저 여자 앞에 있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들에게 감옥은 오히려 안전한 도피처처럼 느껴졌다. 장 전무가 서리에게 다가와 허리를 숙였다. 누님, 경찰 병력이 도착했습니다. 서장에게는 미리 손을 써두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놈들끼리 세력 다툼을 하다가 자멸한 것으로 처리될 겁니다. 그는 프로다운 솜씨로 모든 뒤처리를 완벽하게 준비해 두었다. 서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랫동안 앉아 있었던 탓에 다리에 감각이 없었지만 그녀는 내색하지 않고 꼿꼿하게 섰다. 골목 입구로 경찰차와 호송버스 여러 대가 들어섰고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현장의 참혹한 광경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수십 명의 조직폭력배들이 피투성이가 된 채 꿇어앉아 있고 그 중심에 한 여자가 서 있는 모습은 비현실적이었다. 경찰서장이 차에서 내려 장 전무와 짧게 눈인사를 나눴다. 그는 서리 쪽을 힐끔 쳐다보았지만 짐짓 모른 체하며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전원 연행에 아주 쌍방폭행에 기물파손에 난리가 났구만.
싹 다 잡아넣어 경찰들이 수갑을 꺼내들고 조직원들에게 다가갔다. 최태성은 경찰이 자신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자 안도감에 눈물을 터뜨렸다. 형사님, 감사합니다. 제발 빨리 저를 유치장에 넣어주세요. 제발요. 범죄자가 체포되면서 경찰에게 감사하다고 울부짖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었다. 그는 서리와 눈이 마주칠까봐 필사적으로 고개를 숙이고 호송차 쪽으로 몸을 구겨 넣었다. 서리는 연행되어 가는 최태성의 뒷모습을 보며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다.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 그리고 감옥 안에서도 매일 기도해. 내 남편이 무사히 깨어나기를. 만약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나는 지옥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널 찾아낼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최태성의 등 뒤에 꽂힌 비수처럼 날카로웠다. 최태성은 흠칫 몸을 떨며 호송차 안으로 사라졌다. 다른 조직원들도 줄지어 버스에 태워졌다. 그들은 하나같이 폐잔병의 모습으로 고개를 들지 못했다. 소란스럽던 골목은 그들이 사라지자 다시 고요해졌다. 남은 것은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핏자국과 부서진 가게의 잔해뿐이었다. 비가 완전히 그치고 구름 사이로 희미한 여명이 비치기 시작했다. 아침 햇살이 젖은 아스팔트를 비추자 서리는 긴장이 풀리며 현기증을 느꼈다. 비틀거리는 그녀를 장 전무가 급히 부축했다. 누님, 괜찮으십니까? 병원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장 전무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아니야, 동수야. 혼자 가고 싶어. 너는 여기 남아서 가게 수리할 사람들을 좀 알아봐줘. 민호가 깨어났을 때 가게가 부서진 걸 보면 마음 아파할 거야. 서리는 장 전무의 손을 부드럽게 밀어내며 부탁했다. 그녀는 남편이 사랑하는 이 공간을 하루빨리 원래대로 돌려놓고 싶었다.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인테리어 팀을 불러서 오늘 중으로 완벽하게 복구해 놓겠습니다. 누님은 형님 곁을 지켜주십시오. 장 전무는 그녀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는 알고 있었다.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휴식이 아니라 남편의 온기라는 것을. 서리는 엉망이 된 옷매무새를 다듬고 젖은 머리를 뒤로 넘겼다. 밤새 뿜어내던 살기는 사라지고 다시 평범하고 지친 아내의 얼굴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는 장전무와 남은 부하들에게 짧게 목례를 하고 골목을 빠져나갔다. 그녀의 뒷모습은 작고 연약해 보였지만 그 누구보다 강인한 그림자를 남기고 있었다. 큰 길로 나오자 택시 한 대가 멈춰섰다. 기사는 흠뻑 젖은 그녀의 모습을 보고 놀란 눈치였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고 문을 열어주었다. 성모 병원으로 가주세요. 서리는 뒷좌석에 깊숙이 몸을 기대며 눈을 감았다. 차가운 새벽 공기 대신 히터의 따뜻한 바람이 그녀를 감쌌다. 택시가 한강 다리를 건널 때쯤 동쪽 하늘에서 붉은 태양이 떠올랐다. 찬란한 햇살이 강물 위로 부서지며 황금빛 물결을 만들어냈다. 길고 길었던 악몽 같은 밤이 끝나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서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읊조렸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